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공급이 부족했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로 강남이 4억, 5억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오늘 부동산 입지 분석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뭐 인구라든지 뭐 교통, 뭐 인프라, 학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시점에 어느 지역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였다면 오늘은 하나의 특정한 지역에서 시간의 흐름을 좀 다뤄보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같은 지역의 부동산인데도 시간에 따라서 뭔가 좀 많이 달라지나요? 일찍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네. 되게 억울하실 거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얼마를 벌었을 텐데 나한테 이제 기회가 다 지나간 거 아닌가. 부동산 시장이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요. 또 그 지역 안에서도 또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남만 하더라도 옛날에 막 고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막 4, 5억씩 떨어졌다가 다시 또 지금 막 20억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꼭 서울만 그런 건 아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좋은 입지 아파트라도 흐름을 잘 모르면 비쌀 때 샀다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내가 흔히 말하는 꼭지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계속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은? 이거를 이제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 이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 때문에 단기간에 올랐다가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로 단기로 봤을 때 내가 꼭지에 잡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난 상승장에서 2008년, 9년 그때 강남을 꼭지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 보면은 그 꼭지를 넘어서 거의 10억, 20억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장기로 본다 그러면 진짜로 뭐 서울 수도권처럼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받쳐지는 그런 지역들은 내가 설사 꼭지에 잡는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영끌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꼭지를 잡았다라고 하면 네. 진짜로 길게 버텼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뭐 이런 이야기 네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잠시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뭐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형우팀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전제는 여기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들. 그 부동산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전세가율이란 걸 많이 보잖아요. 네.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전세가율인데 네네. 흔히 전세가율이 높으면 좋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으면은 좋다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진입하기가 좋다는 건데요. 진입하기가. 네, 왜냐면은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소위 매매랑 전세랑 차이가 작은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그 지역에 내가 투자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니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요. 네. 규모가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가율이 늘 일정해요. 근데 실제로 전세가율 8년째 90%를 유지하면서 한 번도 밀려 올라가지 않는 네, 실제로 그런 데가 있더라라는 거. 전세가율이 이제 진입할 때는 좋고 그러면은 그 나중에 전세가율이 정말로 나중에도 좋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네요. 전세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지금 임대를 할지 매매를 할지 고민하다가 임대를 하는 수요가 전세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아파트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쭉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지가 넓어지겠죠. 내가 구축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저기 길 건너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데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은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소위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로 지방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짜리 물건을 발견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 90% 물건까지 올 수 있는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도 향후에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KB 그 시계열 주간 발표를 할 때 매매 상승률 상위권, 그다음에 네네. 전세 상승률 상위권, 네네. 그다음에 반대로 매매 하락 상위권, 그러니까 많이 빠진 지역, 그다음에 네네. 전세가 많이 빠진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매매 시세는 거의 안 올랐는데 전세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매매는 주춤한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적은 투자금으로 매입을 할 수 그쵸.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앞으로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 스텝으로 보는 게 이제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이 좀 주춤하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는 색깔로 나와요. 이게 핫한 지역은 빨간색, 주황색, 진한 많이 주황색. 오른 지역. 그렇죠. 그다음에 덜 좋은 지역, 그러니까 안 오른 지역은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네.
파란색으로 갔다가 이제 점점점 색이 옅어지면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좀 관심을 가져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주일 단위로 그라데이션 이렇게 쭉.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왜 밀려나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대문에서 은평으로 밀려나가고 네. 은평에서 일산으로 가는데 만약에 지금 올해 이번 주에 서대문구가 빨간색이 됐는데 은평구가 아직 하얀색이다. 그러면은 서대문구 다음 은평구니까 은평구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KB 시계열표는 뭐 그 KB 부동산 네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주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방법도 이제 사실 익숙해지면 쉽지만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혹시 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KB에서 그 지도에서 그냥 전세가율을 표시해 주는 거 사실 그걸 보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아, 지도에 표시가 돼요? 네, 시계열을 각각 따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 KB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전체 지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범례를 이제 전세가율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꿔 놓으면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얼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높은 네. 단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사실은 초보분들한테는 제일 편한 방법이 되겠죠. 단순하게 보려면 그렇게 네. 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네. 그 미분양 물량인데요. 공급이 부족하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세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가 아니고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올라간다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도 매매가 안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2010년 전후 그때는 공급이 되게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공급이 부족했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로 강남이 4억, 5억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이미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는데 얘가 안 팔리니까 공급을 안 하겠죠.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새 아파트들도 저렇게 비어 있는데 굳이 아파트를 짓지 않으니까 공급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거기까지 흘러갈 때까지 그 시간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분양 포기했던 그 단지도 그 당시 미분양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누군가가 잡았다면은 또 지금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 시기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미분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분양도 같이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너무 많이 오른 단지를 투자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떨어진 단지의 바닥을 찾은 다음에 거기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단기간 뭐 2년, 3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매매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네네. 떨어졌으면 더 좋죠. 떨어졌으면은 3년 동안 하락장이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추이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지역별로 이 흐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방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대전으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할 수 없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전으로 출퇴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우가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사이클이 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면 서울은 집값이 오르지만 다른 지역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반대로 서울은 떨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오를 수도 있고 네. 아, 보통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끊임없이 있겠군요. 그럼 지금도 서울 수도권은 되게 오르는데 또 지금 대구 시장은 되게 안 좋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뭐 서울은 오르고 대구는 떨어지니까 나중에 또 대구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입했다가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언제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는 공부가 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초보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때 혹시 또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 ABC가 있는데 이걸 언제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입지가 어떤 건지를 일단 입지를 보고 괜찮은 아파트를 골라놔요. 네네. 그리고 뭐 전세가율, 미분양, 향후 공급 물량, 이전의 시세 추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아파트를 찍어놓은 다음에 이제 매주 꼭 매달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 이 아파트를 봤는데 매매가 5억, 전세가 3억이었어요. 네. 갭이 2억이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4억 5천으로 매매가가 떨어졌는데 전세가 4억으로 올라왔네? 그럼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입주 물량도 좀 줄어들고 미분양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타이밍인가? 한 번 딱 보고 에이 여기 아니야 하고 제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타이밍이 왔을 때 잡는 거죠. 그렇군요. 흐름, 제가 아까 모니터링을 쭉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아파트에 내가 갔다 와본 사람하고 안 갔다 와본 사람은 기억하는 거, 관심도가 확실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가 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었다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뭐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하루 일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정 내서 그 아파트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손품을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저희가 뭐 흐름도 보고 입지도 보고 했는데 그거를 눈으로 쭉 확인하면서 한 바퀴 돌면은 굉장히 머리에 오래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임장을 해보시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초보들은 특히나. 네, 왜냐면은 도시 모양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게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금방 가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보분들은 아직 많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쌓으려면은 처음에는 좀 여기저기 많이 가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하긴 근데 어떤 막 고수분들은 막 가보지 않고 그냥 뭐 갈 필요 있냐 그냥 전화해서 그죠. 사지 막 이런 분들도 네네. 있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굳이 시간 내서 임장 가는 게 되게 바보짓인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안 들진 않거든요. 아, 근데 그쵸. 초보자들수록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주변에 그 고수분이 자기한테 물건을 계속 찍어주지 않는 이상 본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임장 가서 그 실력을 쌓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기는 그 고수님도 처음에는 엄청 많이 가보셨을 그죠. 거예요. 그게 쌓여서 그렇게 되시는 거니까. 네, 맞아요. 아무리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을 해도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점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려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투자하실 때 좀 필요한 게 좀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진짜로 여기 막 올인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정말로 투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은 저는 진짜로 좀 시간을 두고 계속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책에서는 14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14일씩 뭐 계속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서너 번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가 정말로 내가 이제는 좀 알겠다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산 물건이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좀 그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고 다음에는 어떤 거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100점짜리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첫 투자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100점짜리 투자를 하면은 좋은데 그 투자 다음에 100점이든 60점이든 내가 이 투자에서 뭘 배웠고 앞으로 뭘 더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깊게 고민하시는 거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경험치를 토대로 내가 지금은 60점이지만 다음 거는 뭐 70점, 80점 높아질 수 있으니까 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경험치를 쌓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시되 이제 거기에서 내가 뭘 배울지를 생각을 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책 초보 투자자를 위한 14일 부동산 수업에서 더 많이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고 또 행운팅님 블로그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 T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